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몸한테 이런 신호를 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죽으려고 다이어트 한다. 그러니까 너무 죽을 정도로 위협적으로 적게 먹으면 갑자기 이제 기초 대사율이니 뭐니 이런 걸 다 떨어뜨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 쓰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모드에 들어가면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사면서 푸드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정재훈이고요. 이제 음식에 대한 글도 쓰고 약에 대한 글도 쓰고 합니다. 네. 다이어트 음식 조절은 필수인가요? 우리가 사실 다이어트라는 거는 체중 감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운동은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건강한 돼지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운동은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건데 다만 체중을 감량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식단에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 등의 다이어트 방법은 어떤가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다 효과는 조금씩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를 비교해서 연구를 해보면 사실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간헐적 단식이 됐건 아니면 저탄고지가 됐건 아니면 저지방 고탄수화물 다이어트 됐건 간에 어떻게 먹어도 원래 먹어야 되는 것보다 적게 먹으면 살은 빠져요. 장기적으로는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저탄고지가 처음에 빨리 빠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한 1년 정도를 연구를 한 거를 보면 대부분 그냥 다 비슷하게 빠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식단 조절을 한다는 건 나한테 맞는 식단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식단을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본인에게 맞는 다이어트 식단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 인생에 제가 다이어트를 2번 했습니다. 2번 했는데 크게 봤을 때 2번이고 저는 평상시에도 그냥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제일 크게 했던 거는 제가 사실 이제 20대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거든요. 근데 가서 3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키가 183인데 체중이 거의 98kg? 99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잠깐 순간적으로 목표가 100kg 넘는 거였는데 100kg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 100kg는 아직 못 찍어봤고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빼야 되겠다 해서 그때 20kg을 뺐어요. 한 석 달 만에 뺐었고 그 뒤로 잘 유지를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 왔을 때 집에서 맨날 요리해 먹고 하니까 그래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또 찌더라고요. 그래서 한 85kg 정도까지 갔었는데 또 뺐습니다. 다시 또 70대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금 또 계속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맞는 식단을 찾는 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식단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배가 안 고픈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음식의 종류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짜장면이나 라면이나 비빔밥이나 내가 좋아하는 걸 먹고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었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당량을 먹었는데 그냥 딱 1인분을 먹었는데 어떤 게 더 포만감이 오래 가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뭐냐면 적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적게 먹을 때 배가 빨리 고프면 다이어트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먹었을 때 다른 음식보다 더 오랫동안 배가 안 고플 음식을 골라서 그걸 적당량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저한테 잘 알맞는 음식이 김밥이다, 비빔밥이다, 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건 사실은 김밥이나 아니면 피자예요. 제가 피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피자 건강식도 아닌데 그러냐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탈리아 사람들은 피자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되게 문화적인 부분이고 제가 보니까 저는 점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피자가 엄청나게 집에서 피자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아니고 그냥 냉동식품 밀키트로 나온 그런 피자도 사실은 그냥 그 위에다가 제가 집에서 루꼴라 같은 것만 좀 씻어가지고 올려서 치즈도 조금 더 올려가지고 먹으면 충분히 저한테는 2조각만 먹으면 점심에
저녁 때까지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 포만감을 주는 그런 식사가 되거든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거는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평생 해야 되는 게 다이어트고 나만의 식단이고 내가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오늘 누가 크게 쏜다고 그래가지고 과식을 했다. 아니 뭐 뷔페를 갔는데 뷔페가 뭐 그냥 진짜 비싸고 내가 갈 수 없는 데 갔다.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먹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해도 사실 한 끼 먹는 거 가지고 살 엄청나게 찌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다시 돌아만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나면은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끝났어. 난 이제 끝났어 하고 점점 더 폭식을 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러지 말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경우에는 그 돌아가는 지점이 피자를 먹는다든지 조심해. 아니면 김밥을 안주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점심을 차려서 먹는다고 했을 때 어떤 거를 먹는 걸로 돌아가는지 일상의 루틴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글로 다시 돌아가면 살은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평상시에 제가 막 체중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걸 걱정하면서 식사하지 않아요. 그게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걸 내가 못 찾겠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 도저히 못 찾겠어 하는 분들은 사실은 원칙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이 원칙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평상시에 뭔가를 먹을 때 너무 단백질이 모자란 그런 식단으로는 가지 말자. 라는 거죠. 단백질은 적당량을 섭취하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 한 끼 중에 최소한 뭐 단백질이 한 그래도 30g 정도, 20g에서 30g 정도 있을 수 있게. 두 끼 먹는 사람이라면 한 끼에 한 그래도 30g 정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어떤 음식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만 알면 조금만 신경 쓰면 나머지 음식에도 다 단백질이 조금씩 들어있기 때문에 채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끼니에 단백질 좀 섭취해. 물론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거는 뭐 닭가슴살을 비롯해서 무슨 뭐 육류, 참치 캔 뭐 이런 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꼭 그런 게 아니어도 뭐 두부를 한 뭐 반모를 먹어도 되고. 네. 아니면 우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안에 유당, 당분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우유보단 예를 들어서 좀 농축을 시켜놓은 뭐 요거트, 그릭 요거트라든지 뭐 이런 걸 먹어도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단백질 어느 정도 보충해 줄 수 있고 사실은 파스타에 사용하는 밀가루가 보통 밀가루가 아니고 듀럼밀이라고 그래가지고 단백질이 더 함량이 높은 밀가루를 써요. 그래서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사용된 밀가루 자체가 보통 밀가루의 뭐 단백질 함량이 뭐 6g이다, 9g이다 이러면 파스타는 막 12g, 14g 그래요. 그러니까 파스타 100g만 먹어도 단백질 되게 많이 섭취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쌀 같은 경우는 약간 취약한 게 쌀에도 단백질이 있지만 쌀은 그거 아세요? 단백질 함량이 낮은 쌀일수록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밥에 밥맛이 좋을수록 단백질 함량은 좀 낮고요.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사케 같은 거 만들 때, 술 만들 때 단백질 함량이 낮게 만들려고 일부러 더 깎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약간 있어요. 쌀 굉장히 좋은 식품이지만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밀은 그런 면에서 좀 단백질 함량은 좀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뭐 근데 그런 게 아니어도 아무튼 내가 어떤 음식에 단백질 들어있는지만 알고 조금만 챙겨 먹어야지 하면 단백질 섭취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단백질 섭취가 너무 적지 않도록 주의를 하자. 왜냐하면 단백질이 모자라면 그 단백질을 채울 때까지 먹으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입증이 된 그런 가설은 아니고 논란이 있지만 일부 동물들한테서는 이런 게 관결이 되는데 이런 그 가설이 관찰이 되는데 이거를 단백질 레버리지 가설 또는 단백질 지렛대 가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전체 섭취 열량의 한 15%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 정도가 될 때까지 먹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꼭 그렇게까지 수치로 뭐 15%까지 안 가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먹다 보면 예를 들면 과자만 열심히 먹고 있다 보면 물론 이제 과자도 밀가루로 만들면 그 안에 단백질도 들어있고 한데 뭔가 허기가 지잖아. 네, 그래서 너무 곡물 위주로만 먹으면
좀 배가 고프기 마련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곡물 음식을 먹을 때는 거기 모자라는 단백질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반찬을 곁들여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 기억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지방도 너무 멀리 할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사실 무슨 뭐 거꾸로 식사법이라든지 식사 순서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지만 거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실 좀 혼동하는 부분이 채소를 먼저 먹고 무슨 뭐 샐러드를 먼저 먹고 이거 되게 많이 주의를 기울이시잖아요. 근데 그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렇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채소를 먼저 뭐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엄청나게 위에서 배출되는 그런 게 느려지느냐? 그렇지 않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맨 앞에 먹어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네. 물론 채소 좀 먹어주면 뭐 더 좋겠죠. 하지만 사실 왜 이게 단백질하고 지방이 중요하냐면 단백질이나 지방이 위에 있으면 이런 음식이 소화가 되면서 장으로 내려갈 때 장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아 지금 소화하기 어려운 게 들어왔다. 그럼 좀 천천히 내려보내야 되겠구나. 해서 단백질하고 지방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위가 배출이 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위가 배출이 되는 속도가 느려져야지. 자, 이게 느려지면 안 좋은 건 어떤 분들이냐면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배에 뭐가 이렇게 조금만 차 있어도 막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힘들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뱃속에 음식이 있으면 배가 좀 덜 고프거든요. 그래서 단백질하고 지방을 먼저 넣어주면 천천히 내려오니까 혈당치도 빨리 안 올라가고 당연히 배도 덜 고프고 다이어트에 훨씬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지켜주시면은 사실은 다이어트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탄단지 밸런스가 잘 맞는 완벽한 식품이 없을까요? 사실 뭐 하나의 식품으로 찾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뭔가 하나의 답을 원하는 분들이 대체로 하나만 신경 쓰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동영상 하나 봤는데 그 인터넷 그러니까 중고차 파는 동영상인데 뭐 한 290만 원인가? 270만 원짜리 수입 BMW 세단을 살 때 뭐 하나를 봐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답하신 분이 저는 와 이분 천재인데 하는 생각했는데 야 지금 BMW가 200만 원대인데 하나를 봐서 되겠냐고.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차면은 이거는 연식 되게 오래된 거고 하나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꼼꼼히 다 봐야 된다.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건강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이어트에 제일 도움이 되는 음식이 뭐가 있나요? 라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하나만 먹어도 포만감 오래 갈까요? 뭐 영양이 완벽할까요? 물어보는 분들은 하나만 신경 쓰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대체로 하나만 먹어도 괜찮은 분들은 그런 질문 아예 하질 않아요. 네, 그런데 그걸 물어보는 분들은 사실은 잠도 신경 써야 되고 식단도 신경 써야 되고 운동도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이 꼭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만 찾는 분들한테 저는 건강이라는 거는 뭐 하나만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게 건강이다. 네. 인간의 건강이라는 거는 모든 거를 최적으로 맞춰줘야지.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텐데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만 찾아도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 경우가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도 답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만약에 하나만 먹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요즘에 하나 제일 꽂혀 있는 건 그릭 요거트. 네, 왜냐하면 그 그릭 요거트는 제가 많이 못 먹습니다. 한 스푼 정도만 크게 떠서 먹지 너무 많이 먹으면 물론 요거트라는 건 유당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요. 발효하는 과정에서 또 그릭 요거트는 이 요거트를 더 짜는 거잖아요. 면보에다 더 짜는 거기 때문에 더 유당이 이제 그 액체 성분하고 함께 내려가 가지고 유당에 좀 이렇게 좀 힘든 분들, 유당 불내증인 분들도 먹기에 좋은데 그래도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는 제가 딱 섭취량을 한 스푼 크게 해서 한 20g, 30g 이 정도 먹고 말거든요. 근데 견과류도 참 좋은 식품인데 제가 견과류는 하루에 2봉지, 3봉지, 4봉지 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견과류는 추천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먹다 보면 양 조절이 안 돼. 만약에 그냥 하루에 한
견과류 20g, 30g 뭐 이 정도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좋은 식품인데 일단 나한테 딱 맞는 그런 식품 고를 때 내가 양 조절이 되는 식품인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많이 못 먹는 걸 먹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약간은 제가 하루에 일상식의 루틴으로 삼는 건 어떤 음식이냐면 식욕이라든지 식사량 조절이 잘 되는 음식. 그러니까 저는 김밥을 먹을 때 한 줄을 다 먹고 나면 만족하거든요. 막 두 번째 줄을 더 먹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케이크 같은 건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케이크도 진짜 좋아하고 케이크도 진짜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에 지금 냉장고에 케이크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우유 크림이 가지고 가운데 이만큼 들어간 롤 케이크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딱 정해놓고 먹고 하나 시켜서 일주일 동안 먹었으면 그 다음 주에 좀 안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뭐 나쁜 식품이다 이런 게 아니고 양 조절이 되는 음식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진짜. 먹고 싶은 걸 참을 수 있는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먹고 싶은 거를 계속해서 참는 상황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스트레스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잠을 많이 못 잤다든지 어떤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가지고 어느 날은 식욕 조절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그런 일이 없어도 식욕 조절을 평상시에 너무 눌러놓으면요. 그런 경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나가다 빵냄새 났을 때 다른 사람도 참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뭔가를 먹었을 때 사실 음식이라는 게 먹고 나면 웬만큼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음식이 아니면 먹고 나면 어느 정도 딱 찼을 때 많이 먹었다. 이렇게 좀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많이 먹었는데 자포자기를 하게 되면서 더 먹어야 되겠어. 그냥 오늘 끝났어. 더 먹어. 이런 식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평상시에 너무 식욕을 누르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으로 밝혀낸 사실인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느 날 먹었는데 막 식욕이 터져버린다. 폭발을 한다. 그러면 내가 식욕이라든지 다이어트라든지 체중에 대해서 너무 지금 과민한 상태구나. 또는 내가 스트레스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때는 내가 살을 빼고 무슨 뭐 운동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할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를 만들 건가. 이걸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다이어트는 좀 나중 문제. 오히려 그때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운동을 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약간 안정감을 내가 되찾아가지고 나를 온전히 나 자신을 좀 평안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먼저지. 그때 막 더 무리해가지고 막 땀 찔찔 빼면서 운동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만 먹어도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 있나요? 물을 먹으면은 다들 체중이 느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물 500ml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마시고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 제 체중은 무조건 0.5kg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체중은 화장실을 몇 번 가시면 해결이 되는 체중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만 먹어서 살찐다 하는 분들이 정말 물만 먹는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먹는지에 대해서는 24시간 그분을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 물만 먹으면 살찐다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는 물만 드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연구를 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실제로 연구해서 뭘 봤냐면 기초 대사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는데 그 기초 대사율에 대한 가장 최신 연구에서는 예전에는 연구를 아주 정밀하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사람들이 체중 뭐 이런 것만 재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연구는 전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물론 진짜 실제로 모인 건 아니고 각자 자기 연구실에서 실험을 했지만 이제 중수소가 들어간 물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물을 사용을 해서 하는 실험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체중, 뭐 대사율 이런 관계를 밝혀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이제 지방을 제외를 한, 그러니까 몸에서 어떤 그런 뭐 피하 지방이라든지 이런 지방을 제외를 한 그런 체중을 놓고 봤을 때 그때 기초 대사율은 20세부터 60세까지 똑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만 먹으면 살찐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기초 대사율이 낮아져서 살이 찐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기초 대사율이 낮아져서 살이 찐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제 어떤 경우는 있냐면 사람이 체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기 때문에 기초 대사율이 올라가요. 올라가는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체중이 70kg일 때보다는 80kg일 때 그런 뭐 체지방 측정하는 무슨 뭐 장치들 있잖아요. 또 집에 뭐 어무론도 있고 또 제일 유명한 거 뭐죠? 저기 인바디 같은 거 재보시면 체중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율이 늘어납니다. 물론 계산으로 나오는 거지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근육이 늘어나면은 조금 더 대사율이 더 잘 늘어나는 거고 지방이 늘어나면 조금 덜 늘어나는 거고 하는 거지 무조건 체중이 늘어나면 늘어나요. 그래서 사실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거는 불가능한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경우냐? 다이어트를 했다가 요요가 오는 경우에는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그런 체질로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 기초 대사율이 많이 내려가서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생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사실 이 제목으로 책을 쓰려다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팔릴까 하는데 다이어트의 다이는 죽음이 아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려다가 재미는 있는데 잘 팔리지는 않겠는데 해서 그냥 말았는데요.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몸한테 이런 신호를 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죽으려고 다이어트 한다. 이런 신호 주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 음식을 갑자기 안 먹어. 근데 죽을 것 같아. 그럼 우리 몸에서는 죽고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일단 살려놓는 게 중요하지. 살을 빼는 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죽을 정도로 위협적으로 적게 먹으면 갑자기 이제 기초 대사율이니 뭐니 이런 걸 다 떨어뜨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 쓰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모드에 들어가면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다이어트가 끝나면 평소처럼 먹었는데 살은 2배가 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한테 너 안 죽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나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다이어트 하는 거야? 하는 이런 신호를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그냥 적게 먹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간헐적 단식은 어쨌든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싶을 때 음식도 들어오니까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거든요. 계속 다이어트 하는 거는 계속 음식이 적게 들어오니까 몸에서 야 이러다 죽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몸은 이렇게 어떡하지 할 때쯤 음식 더 주고 어떡하지 할 때쯤 더 주고 하면은 좀 몸을 약간 속여가지고 기초 대사율도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 왜 하냐? 다이어트 했다가 요요 오면 살 더 찌잖아. 뭐 이렇게 생각도 하죠. 예전에는. 하지만 저는 뭘 믿냐면 그래도 다이어트 하시고 몸매 관리하시고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이 아예 그냥 정신줄 놓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체형을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런 표시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거식증, 폭식증 이런 어떤 식이하고 관련된 질환까지 가는 그런 극단적인 거 말고 평상시에 나 자신을 좀 관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막 디톡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냥 디톡스 차원에서 그게 디톡스라는 개념 자체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렇게 나 자신을 좀 점검해보고 체중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좀 식단 조절하고 한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나만의 식단,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식단 이거 만들자라는 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전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식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근데 사실 이 차이점이 영양제라고 하면은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대중이 그냥 쓰는 말인 것 같고요. 영양제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약도 들어있고 건강기능식품도 들어있고 그냥 식품도 들어있고 그냥 좀 약간 두루뭉술하게 널리 그냥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어떤 기능성을 인정을 해주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 여기에는 개별 인정형이라고 해서
그 식품의 기능성을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비타민 C라든지 뭐 아니면 뭐 글루코사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원료 자체가 오메가3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료 자체가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원료를 가지고 만들면 또 그냥 고시형으로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써먹을 때가 있냐면 뭔가 만들었는데 그냥 식품으로 내놓긴 싫고 이걸 건강기능식품으로 내놓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타민C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저기 거기다가 오메가3를 넣는다든지 뭔가 이런 그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넣고 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렇게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또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맹신하셔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똑같은 비타민C도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으로 만들 때는 예를 들면 1000mg까지밖에 못 써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일 때는 이제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똑같이 비타민C를 사왔는데 분말로 된 거 3000mg짜리는 건강기능식품이고 1000mg짜리 알약은 이제 일반 의약품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수 있죠. 굳이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차이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반 의약품일 때는 어떤 GMP라고 그래가지고 약품을 만들 수 있는 걸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져 있는 공장 시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고 그 안에 어떤 뭐 원재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원재료 함량의 뭐 어떤 오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 이런 게 더 엄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국과 인터넷, 판매처에 따른 영양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데 이제 사실 약국에서 구입을 하실 때는 건강기능식품 말고 일반 의약품도 있는 거고요. 올리브영이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일반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런 것들은 건강기능식품 또는 일반 식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아무거나 사도 괜찮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아무거나 사서 드셔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해로운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규제나 이런 걸 강하게 안 하기 때문에 되게 느슨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거기에 문제가 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생겨요. 조금 전에도 제가 어떤 기사를 보고 왔냐면 미국에서 관절 쪽에 좋다는 그런 그 보조제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이제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뉴스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뭐 검사를 하는 거는 하긴 한다는 거죠. 미국에서.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아예 유통도 안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좀 느슨하게 관리하는 나라가 있고 미국 옆에 있지만 캐나다는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해가지고 캐나다도 약간 우리나라처럼 조금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따로 이렇게 좀 관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건강기능식품도 조금 이제 주로 거기서 보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건강기능식품을 그렇게 규제한다는 거는 안전한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 어떤 효과나 효능을 엄청 더 인정해 준다.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이건 식품이니까 어떤 약효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약발이 막 이렇게 있고 그런 건 아닌데 다만 나라에서 그런 걸 그래도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규제를 하는 나라들은 안전한지 위험한지 하는 걸 좀 따져보는 나라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직구로 사지 않는 이상 뭐 약국에서 구입을 하시든 올리브영에 가서 구입을 하시든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시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표시된 것들은 대체로 먹어서 안전하냐? 안전한 편이에요. 그런데 뭐 효과가 있냐? 그거는 사실 잘 모르죠. 믿을 수 없는 영양제의 특징은? 식품이라는 거는 뭐 약도 그렇지만 남이 좋다 그러면 사서 먹어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혹시 그런 거 다 먹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간이나 신장 기능이 안 좋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어떤 뭔가를 좀 가려서 드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옆에 사람이 먹고 좋다는 얘기를 듣고 따라서 먹다가 먹지 않아도 되고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거를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체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그래서 약사님 뭐 드세요 하는 거 많이 물어보시고, 그다음 하나만 먹어야 되면 뭐 먹는 게 좋을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거꾸로 뭘 먼저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무것도 안 드시냐고. 그럼 대부분 하나만 먹으면 뭐 먹어야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좀 쓸데없이 뭔가를 먹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 이제 예전에 약국 갈 때, 지금은 안 하지만 뭐 10가지, 20가지를 본인이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을 봉지에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약국 와서 저한테 상담 받으려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딱 보면은 이거 왜 드세요? 뭐에 좋다고 그래서. 뭐 이거 왜 드세요? 관절에 좋다고. 이거 왜 드세요? 뭐 이거 인지 기능에 좋다고 그래서. 이거 왜 드세요? 뭐 콜레스테롤 좋다고 그래서. 그래서 드시 효과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르면 그럼 왜 드세요? 그거를. 약도 그렇거든요. 약도 저는 지금 이제 사실 저도 뭐 유전적인 것 같아요. 약간 고지혈증 쪽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몇 년 전부터 높게 나와가지고 저도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약 먹으면은 한 석 달 먹고 나가지고 가서 피 검사 해봐요. 진짜 콜레스테롤 수치 떨어졌는지 보려고. LDL 수치 떨어졌는지, 총 콜레스테롤 수치 떨어졌는지.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니까 계속 먹는 거야, 그 약을. 근데 건강기능식품 드시면, 예를 들면 관절 때문에 드셔가지고 관절이 좀 덜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있어야지 드시는 거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먹기는 되게 애매하게 그냥 살짝 높다. 그럼 그것 때문에 드신다. 아니 뭐 혈압 조절이 조금만 됐으면 좋겠다. 뭐 고혈압은 아닌데 뭐 이런 분들이 드신다. 그러면 뭘 드시고 나서 그게 도움이 돼서 실제로 혈압 재보면 좀 낮게 나오고, 뭐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병원 가서 피 검사 해봤는데 지난번보다 좋게 나오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기분이라도 좋아지든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이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또는 뭔가 그래도 느낌이 달라서 먹고 있는 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먹고 있는 게 자꾸 가짓수가 5가지, 10가지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먹고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자꾸 드시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은 게, 너무 작은 회사가 많아요. 너무 작은 회사 많고, 그래서 뭐 작은 회사 다 안 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만약에 살펴보려면, 예를 들면 누가 만들었나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나라에 그런 거 만드는 커다란 제조사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코스맥스라든지, 뭐 한국 콜마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름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형 제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는 회사는 다른 회사에서 파는 거여도 제조 회사가 그런 회사는 그래도 이건 좀 그래도 믿을만 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근데 뭐 만드는 회사도 모르겠어. 뒤에 뭐 그거를 파는 회사도 모르겠어. 이럴 때는 사실은 살짝 조금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또 찾아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찾아보면 인터넷에 그런 제품들에 대한 글을 쓰는 분들이 다 또 같은 통속이어가지고 찾아보면 그냥 확신만 더 커지고 그냥 더 믿게 되는 이런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애매한데 그래도 좀 찾아보시고,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제조사에서 만든 그런 거를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영양제 섭취 개수에도 제한이 있나요? 과도하게 복용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제일 대표적인, 우리나라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성분의 영양제를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되게 더 많거든요, 가짓수가. 우리는 조금 안전한 걸 중요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다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종류만 다양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함량도 좀 낮은 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타민 A 같은 것만 봐도 해외에서 나온 제품들은 막 10,000단위, 20,000단위 넘어가는 거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고함량의 비타민 A나 베타카로틴 들어있는 거 드셨을 때 폐암 위험이 증가한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그런 뭐 고함량의 비타민제 중에서 비타민 A, 비타민 E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문가하고 상의 안 하고 혼자서 오래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데,
그걸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영양제 관련해가지고 제일 강조하는 거는, 물론 이제 뭐 하나만 먹는다 그러면 종합 비타민 제지만, 영양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뭐 하나만 드시는 경우 없어요. 이렇게 먹어보고 이게 좋으면 저것도 먹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요즘에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왕에 영양제를 찾아서 드시려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운동하고 관련된 걸 드세요. 운동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뭐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뭘 먹고 있냐, 저는 타우린 이제 한 번에 너무 많이 샀어요. 그래서 아직도 남아 있어서 계속 먹고 있고, 근데 뭐 타우린 먹으면은 뭐 체지방이 조금 줄어든다, 아니면 체지방이 축적이 되는 걸 좀 뭐 줄여준다, 뭐 타우린이 동물 실험에서는 약간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지만, 그게 사람한테 연결이 되는지까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제가 또 테스트로 먹어보고 있는 게 이제 크레아틴이 있거든요. 크레아틴은 일단 근육에 에너지를 주는 그런 이제 우리 인체 세포의 기본적인 에너지원이 ATP라는 물질인데, 이 ATP를 재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이제 크레아틴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좀 힘을 더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크레아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격렬한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격렬한 운동을 하라고 크레아틴 드시라는 건 아닌데, 왜 이런 운동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그래도 하나 정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걸 드시면요, 운동을 더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 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매일 이걸 먹는 게 습관이 됐어. 먹었는데 운동 안 할 거야?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헬스장 가는 날이 아닌데 집에서 먹었어. 먹었으니까 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나서 한 20-30분 기다렸다 괜히 그냥 덤벨 한번 더 들게 되고, 괜히 막 이렇게 줄 당기게 되고, 밴드 막 이렇게 당기는 운동, 저 사실 어저께도 그래서 운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뭐 영양 물질이다, 보충제다 하는 게 있으면 괜히 그거 먹고라도 한 번 더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어떤 보통 권하는 적정량 있잖아요.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뭐 3g에서 5g 정도인데, 이 정도를 드시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원래 건강하고 원래 뭐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고 이런 분들한테 특별히 문제가 될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신장 기능이 안 좋다, 이런 경우에는 크레아틴도 대사가 돼서 빠져나갈 때는 신장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서 신장으로 빠져나가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많이 빠져나가면 신장에 부담을 이론상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직 국내에 허가가 되지도 않은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뭐 다크넷이나 이런 거를 저는 방법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국내에 직구로 사가지고 드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됐든지 간에 국내에 뭐 들어오는 그런 것이라고 해도 너무 좋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좋겠지라는 생각에 2배, 3배를 드시는 거는 2배, 3배 더 유익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때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것만 좀 지켜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사실 이것도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저것도 테스트해 볼 수 있고, 내가 무슨 뭐 만성 질환이 있거나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뭐 다 먹어볼 수 있죠. 약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사실인가요? 약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린다라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를 너무 많이 먹었는데 뭐 암에 걸릴 수 있는, 암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영양 물질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비타민 A, 즉 베타카로틴하고 그다음 비타민 E인데요. 이제 비타민 A에 대한 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비타민 E에 대한 것도 보면요, 하루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연구마다 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400국제 단위, 400IU라고 표시하죠. 뭐 800IU. 그럼 예를 들어서 800IU를 섭취를 한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는 전립선 암 위험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관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비타민 E 때문에 이루어진지 어떤 인과관계인지 아니면 단순한 상관성인지 뭐 이런 걸 가려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사실 굳이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내가 그런 거를 일부러 매일 먹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항산화제라고 했을 때 그 항산화제가
물에 잘 녹는 항산화제라면 뭐 그래도 좀 잘 빠져나가겠지만 뭐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의 항산화제여서 아까 이제 예를 들면 비타민 A나 비타민 E 같은 경우가 지용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축적이 잘 되니까 그래서 너무 고용량으로 너무 오랫동안 먹었을 때는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럼 사실 어떤 이런 처음에 이런 연구 결과 나왔을 때는요. 과학자들 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아니 항산화제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암의 위험이 뭐 증가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뒤집어 보면 말이 되는 게 우리가 무슨 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아니면 뭐 우리가 암세포가 생겨났다.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 이런 거하고 싸우기 위해서 면역계에서 뭘 쓰느냐. 면역계에서 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야. 그러니까 활성산소종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항상 나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뭔가 우리 몸 밖에서 항산화 물질을 넣어줬는데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어줬는데 그 많은 양의 항산화제가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몸에 작용을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 면역 체계가 작동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화물질하면 무슨 막 몸을 녹슬게 하는 산화물질로 생각하지만 그게 몸을 녹슬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녹슬게 하려고 하는데 방해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항산화제에 대해서 또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는 운동하고 나가지고 회복을 빨리 하려고 항산화제를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연구 중에 보면 이제 과거에 여러 건의 연구에서 운동하고 나서 항산화제 너무 많이 먹으면 운동의 효과가 또 상쇄가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쓰고 세포가 막 근육세포 같은데 뭐 어떤 데 막 약간 가벼운 손상이 생기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산화적 스트레스 증가하고 염증도 생기고 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적당히 해서 그런 가벼운 스트레스를 줬을 때는 그 가벼운 스트레스가 신호가 돼가지고 몸이 더 건강하게 회복하는 일련의 반응들,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항산화제를 그때 먹으면 그 신호가 항산화제로 꺼져요. 그러니까 운동 효과가 더 떨어진다. 이게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다다익선은 아니다. 이것도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은가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또 예를 들어가지고 단백질하고 지방 위주로만 식단을 꾸미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고기만 먹는 게 최고의 다이어트 해가지고 정말 고단백질 식품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너무 고단백질 식품만 오래 먹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단백질이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노폐물이나 독소가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단백질 대사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형성이 되는데 그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론상 어떤 우려까지 나오고 있냐면 단백질 자체를 많이 먹으면 그 단백질 많이 먹은 게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흡수돼가지고 우리 피 속에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혈중에 뭐 어떤 그런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농도가 높아지면 그 자체가 사실은 신장에는 좀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론상. 그래서 고단백질 다이어트를 너무 오래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나는 괜찮다 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뭐 10년이고 20년이고 했을 때 건강에 유리한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건 뭐가 있냐면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식단이든지 간에 건강에 진짜 유익한 그런 식단은요. 아무리 오래 해도 지겹지 않아. 아무리 오래 해도 지겹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고 내일 또 먹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골고루 먹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고단백질 식단으로 이렇게 해보면 뭐 어떤 분들은 예외적으로 그렇게 해도 잘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 몇 달 하면은 눈만 뜨면 면이 먹고 싶어, 밥이 먹고 싶어, 탄수화물이 먹고 싶어 이렇게 찾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왜 저는 자연스러운 몸의 신호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무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게
뭔가 제대로 된 식단이 아니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찾게 되는 거거든요. 꿀맛이죠, 뭐 중간에 그런 거 먹으면. 그래서 어떤 기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단백질만 먹고 버티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고지방, 고단백질을 먹으면 못 버틴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람은 잡식 동물이고 다양하게 먹어야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몸에도 그렇게 좋지 않다. 좋은 거면은 계속 할 수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영양제 효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둔감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 경우에는 저는 예를 들면 뭔가를 먹었을 때 효과는 잘 안 나타나요. 근데 먹으면 부작용은 되게 쉽게 나타나요. 뭐 잘못 먹으면 막 간지럽고 나고. 근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그거 참고 먹으면은 그게 좋은 거라고 하시는데 대부분은 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고요. 참고 먹었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명현 반응이라고 참고 먹고 이런 거는 되게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남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먹은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그 효과라는 거를 꼭 참고 1년, 2년 먹는다고 달라지는 거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운동도 그래도 한 6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면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네, 마찬가지거든요. 몸에 변화를 주는 그런 어떤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사실은 먹으면은 길게 잡아봤자 3에서 6개월이면 알고 짧게는 1, 2주만 지나도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나한테 효과 없는데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효과 없으면 빨리 그냥 버리세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먹을 거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개인차가 있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플라시보 효과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뭔가가 효과가 별로 없다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누가 뭔가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비싼 거야. 먹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언제 기분이 좋냐면요. 먹고 나서 한 30분, 1시간 뒤에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바로 삼킬 때부터 기분이 좋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죠. 모든 게 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런 건 플라시보 효과예요. 왜냐하면 내 입에서 아직 넘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흡수도 안 됐는데 이미 막 기분이 좋아. 플라시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그런 영양제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에 대해서 좀 그래도 그나마 이건 괜찮은데 하는 연구 결과는 종합 비타민제에 대한 게 제일 많고 그 종합 비타민제에 대한 연구 결과도 무슨 종합 비타민제가 암을 예방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합 비타민제도 암의 위험이 어떤 건 높아진다, 낮아진다, 효과 없다, 분분하거든요. 다만 그냥 종합 비타민제 드시면은 인지 기능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고 그조차도 약간은 뭐랑 관련이 되냐면요. 비타민 B12랑 관련이 되고요. 비타민 B12가 우리가 신경계, 그러니까 뇌, 중추신경계를 전체적으로 중추건 말초건 신경계를 좀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데 비타민 B12가 꼭 필요한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음식 골고루 안 먹고 고기 잘 안 먹고 하는 분들은 또 보충을 해줘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종합 비타민제에 대한 것도 어쩌면 비타민 B12가 모자란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종합 비타민제 먹으면 거기에 비타민 B12 들어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질 게 좀 늦춰져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난 골고루 먹는 거에 자신이 없다 하는 분들은 종합 비타민제라도 하나 드시는 게 드셔서 특별히 해로울 거 없으니까 그리고 드시면 조금이라도 그런 인지 기능 같은 거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영양제는 가격이 비싼 게 좋나요? 비싼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비싸면 플라시보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나요. 실제로 약도 비싸다고 하면 뇌에 작용하는 약 같은 경우에는 비싼 약이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파킨슨병 약을
주는데 뭐 몰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원인데 이거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증상이 더 좋아져요. 뇌랑 관련된 거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뭐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다만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차도 비싼 게 더 좋잖아요. 네. 뭐 음식도 비싼 게 대체로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사기친 것만 아니라면 비싼 게 더 비싼 재료를 쓴 거고. 네. 그러니까 같은 뭐 예를 들면 비타민 C다 해도 재료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비싼 게 더 좋기는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이냐면 예를 들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비타민 C 제일 좋은 거는 약국 가면 제약회사에서 만든 비타민 C 1000mg짜리 있어요. 제일 좋아요. 네. 근데 그 비타민 C보다 예를 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비타민 C가 더 비싸. 그런데 굳이 그걸 먹어야 되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제약회사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가격으로 내놓은 거고 그리고 뭐 이름 있는 제약회사 뭐 유엔양행이 뭐 이런 이름 있는 제약회사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은 건데 근데 무슨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영국산 원료라서 이게 더 비싸고 이런 거는 사실은 애매해요. 그게 되게 애매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거는 중국에서 만든 게 더 좋잖아요. 영국에 로봇 청소기 만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게 어떤 회사에서 뭘 만들고 하는 그런 거는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약간 어떤 경우에는 브랜드가 유명하니까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가려내긴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싸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중간 정도 가격대에서 적당한 걸 찾아서 구입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 예를 들면 제가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웬만한 경우에는 사실은 10만 원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그러니까 이 한 달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은 이게 한 달치가 아니라 2달치, 3달치잖아요. 한 달로 끊어보면 대체로 한 2, 3만 원대에서 4, 5만 원, 이 정도 사이가 제일 많기는 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인가요? 있습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 특징은요, 나이가 많아요. 네, 그리고 남성, 여성 중에서는 여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나이가 아직 젊은데 뭐 40대, 50대밖에 안 됐는데 알츠하이머병의 어떤 희귀한 형태 이런 거에 걸릴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실제로 치매 걸리는 그런 과정 이런 걸 이제 영화로 그려낸 그런 작품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치매하고 관련된 그런 위험 요인들인데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이런 거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있는가 하면 바꿀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정말 100가지가 넘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치매를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제일 치매 중에서 유명한 건 역시 알츠하이머병이잖아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그런 유전적인 부분 이제 아포E4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유전적인 소인 이런 것들이 좀 관련이 되는데 사실 유전적인 면에서 어떤 거는 막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게 알츠하이머 병이 됐건 아니면 혈관성 치매가 됐건 어떤 뭐 다른 치매가 됐건 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건 안 가지고 있건 간에 내가 좀 삶에서 바꿀 수 있는 걸 다 바꿔가지고 치매가 안 생기게 하거나 아니면 생기더라도 좀 늦지막하게 생기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들 치매 위험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잘 취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치매 자체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옛날에는 사실 치매 걸린 분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수명이 길지 않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명이 늘어나니까
주변에 뭐 자기 가족이나 친지 중에 치매 때문에 본인이 괴로워하거나 주변에 가족이나 친지들이 겪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치매를 예방할 방법이 있을까요? 뇌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는요,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거랑 거의 일치해요. 그 왜 그러냐? 물론 이제 이게 직결되는 거는 혈관성 치매, 베스큘러 디멘시아하고 더 많이 밀접한 관련이 되고, 하지만 알츠하이머 병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줘야 치매가 생길 위험을 조금이라도 확률을 낮출 수 있을 텐데, 뇌는요, 심장하고 아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뇌는 뭐 지방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뇌는 이제 지질막으로 쌓여있는 신경세포가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물의 뇌 하면 어떤 일단 뭐 신경세포 이런 것만 생각하기 되게 쉬운데, 신경세포도 피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에도 혈액 공급이 돼야지 되고, 그래서 뇌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혈액이 공급이 돼야지 되고, 혈관이 굉장히 많이 간단 말이에요. 글로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심장 다음이에요. 그러면 그 뇌가 건강하려면 뭐가 건강해야 되겠어요? 혈관이 튼튼하죠. 그러니까 혈관이 튼튼하면 심장도 튼튼하고, 혈관이 튼튼하면 뇌도 튼튼하고. 근데 그 혈관은 눈에 보이는 혈관만 해도 나이가 들면, 예를 들면 뭐 하지 쪽에 막 혈관이라는 게 튀어나오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눈으로 보이는 데만 혈관이 안 좋아지겠어요? 그 혈관 안 좋아지는 거는 당연히 뇌 속에 있는 혈관도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를 할까 하는 거를 고민하셔야죠.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관리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혈압, 두 번째 혈당이죠. 왜냐하면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그러면 당연히 뇌 건강에도 치명적으로 안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치매까지 안 가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서서 치매가 오기에는 아직 훨씬 젊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 같은 게 와가지고 그걸 빨리 치료를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후유증이 남잖아요. 뭐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아니면 신체 일부를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뇌에 영구적인 어떤 손상이 와서 그런데, 뇌졸중은 뭐 예를 들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런 걸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을 관리를 잘 못해주면 치매까지 꼭 안 가도 그 전에 이미 뇌졸중으로도 위험이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혈관 건강하게 해주느냐? 혈압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저처럼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약을 먹어서라도, 스타틴 같은 약을 먹어서라도 이 콜레스테롤 혈중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않게. 그래서 고지혈증 있으면 고지혈증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당뇨 있는 분들은 당연히 당뇨도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증가를 해요. 근데 당뇨가 있는데 계속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가는 그런 식사를 하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유지하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뇌에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가급적이면 혈당이 요동치지 않게 해주고 그런 식사법을 유지하고, 또 불안하면은 중간중간에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연속 혈당계라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럼 팔뚝에다가 붙이고 내가 평상시 식단이 얼마나 혈당이 변동이 되는지, 뭐 먹었을 때 제일 요동을 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건강하게 좀 치매 예방하면서 살 수가 있겠죠. 그런 거 말고는 이제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에 더해가지고 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자극을 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또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뇌를 자극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 몇 가지는, 하나는 뭐냐면 움직여야 돼요.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 뭐 근력 운동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근데 운동을 하면 일단 동작을 배워야 되잖아요. 동작을 배우면 인지 기능이 좋아질 거고, 운동을 하면 심장 혈관계에 좋으니까 당연히 뇌에도 좋을 거고, 운동을 해서 근력을 유지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혈당치도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운동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우리 사람의 뇌는 컴퓨터랑 되게 달라요. 컴퓨터는 뭐 사람의 뇌하고 컴퓨터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컴퓨터는 어차피 앉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뇌는 움직이면서 자꾸 자극을 하고 신호를 줘야 더 건강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뇌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뇌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움직여서
뇌를 계속 자극을 해줘야 뇌가 더 건강하다. 이거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신경이 쓰이는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가 신경이 많이 쓰이세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만나시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 자꾸 만나고 그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자꾸 나누다 보면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야 되죠. 또 내가 무슨 얘기할지 생각해야 되죠. 또 적당하게 중간중간에 반응이 필요하죠. 그거 자체가 얼마나 뇌에 신선한 자극입니까?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한두 가지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를 추가한다면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간중간에 뇌를 좀 불편하게 해줘라. 네. 무슨 얘기냐면 맨날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좀 새로운 경험 시켜줘라 라는 거죠. 저는 뇌를 흔들어 주려고 얘기를 하는데 뇌가 좀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편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배우는 건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 나가보는 건 모임에 나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평생 몸치였는데 댄스를 배우고 싶다. 댄스를 배우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수도쿠가 뇌에 좋대. 그래서 나 수도쿠가 뭔지도 모르고 해도 재미도 없는데 수도쿠를 해. 그 다음에 무슨 십자 말풀이가 뇌에 좋대. 십자 말풀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십자 말풀이래. 이런 거는 필요 없고 내가 좀 좋아하는 것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건데 못했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악기 배우는 거 너무 하고 싶은데 못했다. 배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좀 좋아하는 활동인데 나한테 자극이 되는 그런 걸 좀 찾아서 하면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좀 불편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내 뇌가 좋아하는 걸 하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음식을 먹는 것도 뇌에는 신선한 자극이 돼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거죠. 냄새를 맡았을 때 새로운 향기, 내가 도전해보지 못했던 이국적인 음식 이런 것만 먹어도 그 맛, 그 냄새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자극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자극이 덜 들어오면 뇌는 점점 더 우울해지고 점점 더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청기가 필요한 분이다? 보청기를 쓰셔야 돼요. 왜? 보청기가 없으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막 대화가 잘 들리던 분이 어느 날 보청기 도움 없이 잘 안 들리는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끌고 가게 되면 대화를 못 들으니까 머리를 쓸 일이 없게 되고 자극이 안 들어오니까 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보청기를 껴야 된다. 보청기부터 사드리는 게 어떤 영양제보다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잘 듣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 뇌를 기민하게 건강하게 유지하겠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음식이 있을까요? 뇌 건강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이제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단이라는 게 존재해요. 마인드 다이어트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어떤 치매라든지 인지 기능 쪽에 이제 어떤 위험이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식단이 존재를 하는데 이 식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혈관을 좀 튼튼하게 하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거랑 관련이 돼 있습니다. 뭘로 건강하게 할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중해 식단하고 고혈압을 막기 위한 식단을 합쳐놓은 거예요. 지중해 식단은 뭐 다 아시다시피 올리브유, 견과류, 뭐 생선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을 막기 위한 식단은 이건 대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혈압 막기 위해서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먹으라는 이 두 개가 합쳐진 건데요. 이 식단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마인드 다이어트라는 건 지중해 식단 더하기 베리류를 많이 먹어라. 채소를 많이 먹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왜 혈관에 좋으냐. 채소나 베리류나 이런 것들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으로 먹을 때 항산화 물질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어떤 뭐 채소나 베리류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 같은 경우에는 먹는다고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들어갔다가 빠져나가고 하니까 어떤 뇌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주고 뇌에 지나치게 어떤 산화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게 손상을 주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베리류라 그러면 영화에서 이게 약간 이게 식물학적으로 분리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뭐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라스베리 이렇게 부르는 것들 다 사실 관련성은 없는데 먹는 게 좀 다 비슷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봄에서 여름까지는 블루베리 드시는 거 되게 많이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봄, 여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블루베리 많이 드실 수 있거든요. 비싸요. 비싸긴 해가지고 매일같이 많이 먹긴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매일 하루에 한 줌만 먹을 수 있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긴 한데요. 블루베리 드셔도 그 안에 항산화 물질, 뭐 안토시아닌이나 이런 것들이 다 흡수가 되지는 않아요. 드시고 나서 화장실 가보시면은 흡수 안 되고 나간 블루베리 색깔이 그냥 이렇게 보여요, 화장실에. 예, 그렇긴 하거든요. 한 번에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확실히 어떤 우리 몸에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는 거를 좀 줄이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런 어떤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런 베리류라든지 채소 뭐 이런 거 많이 먹는 거 좋은데 반대로 얘기해서 그런 산화적인 스트레스 너무 지나치게 한 번에 많이 주게 되는 안 좋은 행동도 피해야 되는데 그 대표가 술, 담배입니다. 술, 담배. 근데 술 좀 이렇게 평소에 안 드시다가 어느 날 좀 드신 날 집에 와서 주무시기 전에 블루베리 한 줌 드시고 자고 일어나 보면 뭐 숙취가 해소되고 이건 아니지만 확실히 안 먹고 잔 날보다는 훨씬 컨디션이 조금 나아요. 붓기도 좀 덜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뭐 술 마시고 베리류를 드시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뭐 저는 있으면 먹고 자는 편인데 평상시에 사실 그런 거를 왜 먹는 게 중요하냐면 사실 그런 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그런 베리류 같은 블루베리 같은 거를 기회가 될 때 조금씩 드시면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혈관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딱히 베리류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면 여름에는 메밀국수 있잖아요. 막국수, 평양냉면 이런 것도 특히 이제 메밀국수 중에도 쓴메밀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루틴이라고 하는 그런 항산화 물질이 더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혈관벽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 드시면은 예를 들면 치질기 있는 분들은 치질기 같은 게 금방 빠져요. 왜냐하면 혈관에 좋은 걸 먹었으니까. 혈관 늘어진 데가 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사실 또 뭐 사시사철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여름에 또 평양냉면, 뭐 막국수 이런 것도 그렇다고 두 그릇 세 그릇 드시라는 건 아닌데 가끔 한 그릇씩 기회가 될 때 이렇게 드시면은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을 골고루 드시고 건강에 좀 해가 되는 과음, 과로, 잠 적게 자는 거 그리고 또 뭐 담배 많이 피우는 거 다 연결돼 있거든요.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우면 잠도 편하게 못 잡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할 거 좀 피해주고 드셔야 될 건 드셔주시면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이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계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거를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건 좀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많이 보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는 나의 행동을 조금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보세요. 보고 나면 몸을 좀 더 움직일 수 있고 보고 나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보고 나면 더 적게 소식하고 식단 관리할 수 있고 이런 걸 자꾸 보셔야 더 건강해지는 거지. 이거 드세요. 저거 먹으면 죽습니다. 이런 거는 봐도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삶이 즐겁지 않으니까 내 인생을 즐겁게 하면서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좀 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실 인생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기도 한데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바라본 나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지 또 남이 바라본 나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를 관조하듯이 바라봤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좀 안정감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남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모습,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먹어야 된다, 저걸 먹어야 된다, 이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시간이 날 때 틈틈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런 생각이 잠기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좀 살만한 가치를 가지는 그런 게 될 수 있고 또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내일을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중간중간에 사실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나만의 쉬는 시간을 갖자.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하루에 그냥 한 페이지라도 읽자.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하루 한 줄이라도 글로 적어보자. 이런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제 인생이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예전에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강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한 페이지만 읽어도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직업이 푸드라이터다 보니까 음식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글을 쓸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떤 읽고 쓰고 하는 활동을 내 인생의 그냥 삶의 일부로 가져오고 나서부터는 인생이 굉장히 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좋은 친구들하고의 어떤 그런 안정감을 주는 대화 이런 거를 하면 할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짜 사람한테는 이 이상 더 필요한 게 없구나.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지키시고 만약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없는데 할 때는 꼭 찾으셔가지고 내 주변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줄 수 있고 나한테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이상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